어디 천한 가정부 따위가 감히 이 비싼 피아노에 손을 대? 등 뒤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날아와 꽂히는 순간 한지은의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아주 잠시 잊고 살았던 어머니의 손끝을 떠올리며 건반 위에 손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로 일그러진 사모님의 얼굴을 마주한 그 순간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짧은 연주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의 지은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모든 것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때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25의 한지은. 그녀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꿈을 가슴 깊이 묻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새벽 지은의 하루는 고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인력사무소로 향하는 버스 차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나이보다 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푸석한 피부, 초점 없는 눈동자. 한때는 제법 곱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이제는 거울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사치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전단지, 배포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병원비와 얼마 안 되는 보증금마저 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편의점 야외 테이블을 닦던 그녀의 얼굴 위로 흙탕물이 세차게 튀었습니다. 급하게 정차한 검은 세단에서 내린 중년 여자는 더러운 물이 튀었다는 듯 명품 옷을 털어내며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경멸이 가득한 눈빛은 비에 젖은 생쥐 같던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다짐하며 낡은 생활정보지를 펼쳤습니다. 가정부 구함, 숙식 제공, 후한 대우. 그 한 줄의 광고 문구가 그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곳은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으로 둘러싸인 별천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은은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위압감에 숨을 삼켰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꽃향기가 났고 대리석 바닥 위로는 그녀의 낡은 운동화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 박 여사는 고고한 자태로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전에 이런 일 해본 적 있고?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은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 대답했습니다. 25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지만 뭐든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이내 그녀의 손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설거지와 험한 일로 여기저기 상처나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어머, 손이 그게 뭐니? 우리 집 귀한 그릇들이라도 깨면 어쩌려고. 어리고 곱상해서 영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당장 사람이 급하니 일단 써보지. 대신 조건이 있어. 절대 딴 생각 품지 말고 집안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 특히 저 피아노. 박 여사의 손가락이 향한 곳에 거짓말처럼 검은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려한 곡선, 칠흑같이 검고 매끄러운 몸체.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짐승처럼 거실 한가운데를 압도하며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은이 어머니와 함께 꿈꾸던 바로 그 피아노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가난한 동네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낡고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지은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우주였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서툰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를 때면 어머니는 늘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손가락이 참 예쁘네. 꼭 엄마처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어머니는 지은에게 단순한 연주 기술뿐만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 손끝에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작곡한 곡들을 들려주실 때면 지은은 마치 동화 속 공주가 된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의 시간이라는 곡은 그녀가 가장 아끼는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어머니는 폐암 말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지은은 학교를 그만두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피아노 건반이 아닌 거친 행주와 뜨거운 불판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며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세상에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던 지은. 피아노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얹으면 어머니의 부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를 하얀 천으로 덮어두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꿈도 인생의 일부도 함께 덮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녀의 눈앞에 다시 피아노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생 꿈에 그리던 그랜드 피아노가. 박 여사는 저택의 구조화해야 할 일들을 쉴 새 없이 설명했지만 지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거대한 검은 피아노만이 그녀의 모든 신경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만져보고 싶다는 충동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성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지은의 첫 가정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정원을 쓸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나면 파김치가 되어 방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거실의 넓은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 그지없었습니다. 생기를 잃은 눈, 피로에 절은 얼굴, 그리고 그 모습 뒤로 거실 중앙의 피아노가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초라한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고된 노동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바로 그 피아노의 존재였습니다. 청소를 핑계로 그 주위를 맴돌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건반은 금단의 열매처럼 달콤하게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시간, 지은은 몰래 거실로 나와 어둠 속에서 피아노의 형체를 가만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숨결이, 어머니의 온기가 그곳에 깃들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꿈. 하지만 결코 만져서는 안 되는 신기루. 그녀는 허공에 대고 건반을 누르는 신용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음악은 음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침묵에 있는 거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움과 체념이 뒤섞인 채 그녀는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택에서의 삶이 익숙해질수록 피아노를 향한 그녀의 갈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만 그 앞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언젠가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저 건반 위에 손을 얹어볼 수 있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안 가정부에게 허락된 것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뿐이라는 것을.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그녀는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향한 한지은의 갈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 일부를 되찾고 싶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택의 다른 고용인들이 그녀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지은 씨,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지은은 그저 괜찮다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의 무게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는 그녀에게 있어 어머니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극세사 천으로 매끄러운 몸체를 닦아낼 때면 차가운 나무의 감촉을 넘어 어머니의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지은은 어김없이 거실로 나와 어둠 속에서 피아노의 형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동안 건반 덮개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란히 정렬된 흑백의 건반들은 마치 그녀를 향해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어서 와서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너의 슬픔을 노래해달라고.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건반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상아색 건반에 닿기 직전 2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 황급히 덮개를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끝내 선을 넘지 못했다는 깊은 아쉬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꿈속에서 손가락이 모두 부러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진 어느 날 오후 회장님은 며칠간의 지방 출장을 떠났고 박 여사 역시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이 있다며 화려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안에는 오직 지은과 나이든 집사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현관을 나서며 집사에게는 정원 손질을, 지은에게는 대청소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집 비웠다고 딴짓하지 마. CCTV로 다 보고 있으니 명심해. 쾅 하고 닫히는 육중한 현관문 소리를 끝으로 세상에는 지은 혼자만 남겨진 듯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리는 소음이었습니다. CCTV로 다 보고 있다. 박 여사의 마지막 경고가 그녀를 망설이게 했지만 이내 그 말은 피아노를 향한 갈증에 기름을 붓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보고 있다면 보라고 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지은은 청소 도구를 든 채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가장 먼저 피아노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곧 연주될 성물을 경건하게 닦아내는 사제처럼. 한참을 그렇게 피아노 주위를 맴돌던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각오한 듯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침내 지은은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흥분과 두려움에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건반 덮개를 열자 눈부신 흙과 백의 향연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의 향기가, 어린 시절의 햇살이, 잊고 지냈던 꿈의 냄새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영롱한 피아노 소리만이 그녀의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곡. 악보 한 장 없었지만 지은의 손가락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다음 음들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머리가 아닌 온몸이 기억하는 선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던 애틋한 사랑 이야기,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날들, 그녀의 손을 잡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라고 속삭이던 따뜻한 목소리 잊고 있던 모든 기억들이 선율을 타고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손끝은 어느새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연주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음악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체념과 슬픔으로 시작된 선율은 어느새 그리움과 희망을 노래했고 마침내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의 창가로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초라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꿈을 이어받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정원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늙은 집사의 시선도 벽에 걸린 CCTV의 차가운 렌즈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연주에 완전히 몰입한 그녀는 등 뒤에서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가장 환하게 빛나던 바로 그 찰나, 어디 천한 가정부 따위가 감히 이 비싼 피아노에 손을 대. 등 뒤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날아와 꽂히는 순간 한지은의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연주가 뚝 하고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국을 유영하던 그녀의 영혼은 날개 꺾인 새처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곳에는 약속을 취소하고 일찍 돌아온 박 여사가 분노로 악기처럼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서 있었습니다. 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박 여사는 맹수처럼 그녀에게 다가와 피아노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지은은 중심을 잃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쿵 하고 머리를 부딪혔지만 아픔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지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깎게 뭔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연주를 해? 더러운 손으로 내 피아노를 더럽혀? 그녀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폭언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그저 바닥에 엎드려 잘못했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대가가 이토록 참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을 더 모욕적인 말을 퍼붓던 박 여사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내 짐은 알아서 내다 버릴 테니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는 그녀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맑게 빛나던 가을 하늘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갈 곳도 가진 것도 없는 그녀는 망연자실한 채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귓가에는 피아노 선율 대신 박 여사의 저주만이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한지은이 맨몸으로 쫓겨나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헤매던 바로 그날 오후 대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다시 한번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사흘간의 지독하게 길고
피곤했던 상하이 출장을 마친 이 저택의 주인, 강 회장이 마침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상하이의 탁한 공기와 밤낮 없이 이어진 미팅으로 그의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전용기에서 내려 리무진 뒷좌석에 몸을 싣는 순간까지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약서 조항들이 끈질기게 맴돌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향하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서 이 갑옷 같은 양복을 벗어 던지고 고요한 서재에서 위스키 한 잔과 함께 이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익숙한 정원의 풍경과 집사의 인사가 그를 맞았지만 그는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마치 폭풍전야와도 같은 정적.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아내 박 여사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출장은 어떠셨어요? 박 여사는 과장된 미소와 함께 다가와 그의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강 회장은 그녀의 눈빛에서 찰나의 불안감을 읽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그녀는 무언가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행동하곤 했습니다. 그냥 그랬어. 피곤하군. 별일은 없었고?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별거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별일이랄 게 뭐 있겠어요. 아, 새로 들어왔던 가정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내보냈어요. 가정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람을 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전적으로 아내의 권한이었지만 유독 그녀의 변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휴, 말도 마세요. 어리고 싹싹해 보여서 믿고 맡겼더니 글쎄 분수도 모르고 집안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지 뭐해요. 교양 없이. 특히나 회장님께서 아끼시는 저 피아노를 제 것처럼 만지작거리는데 소름이 돋아서 아주 정나미가 뚝 떨어졌지 뭐해요. 박 여사는 질색이라는 듯 몸서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피아노. 그 단어가 강 회장의 귓속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쌓인 피로가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참 피아노 좀 만졌다고 사람을 내보내기까지 하나. 적당히 타이르고 주의를 주면 될 것을. 아니에요, 회장님. 그런 애들은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해요. 어디 천한 것들이 기어오르게 놔두면 집안 기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서 씻고 나오세요. 저녁 준비하라고 할게요. 박 여사는 재빨리 화제를 돌리며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정부 하나의 해고 문제로 아내와 실랑이를 벌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꺼림칙한 무언가가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었지만 몸의 피로는 가셨을지언정 정신의 피로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박 여사는 출장 성과와 사교계의 가십들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지만 그는 간간히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아내가 했던 말 피아노를 제 것처럼 만지작거리는데라는 구절이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맴돌았습니다. 그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의 심장이자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둔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25년 전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떠나보내야 했던 첫사랑, 한유나. 그녀와의 모든 것이 저 피아노에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선물로 아버지가 보내온 저 피아노를 처음 본 순간 그는 차라리 저것을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유나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하는 이 거대한 집에 유나와의 꿈이 담긴 피아노가 놓인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아이러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누구도 저 피아노에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것은 오직 그만의 성역이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의 증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와 위스키를 한 잔 따랐습니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었지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고작 가정부 아이 하나가 피아노 건반을 몇 번 두드린 것이 뭐 그리 대수라고. 하지만 왜 이토록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마치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들킨 것만 같은 이 불쾌한 기분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한쪽에 설치된 CCTV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집안 곳곳을 비추는 수십 개의 화면이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감시의 용도로 이것을 활용했지만 그는 거의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잡고 거실을 비추는 채널을 찾아 녹화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외출했다던 어제 오후 시간대 빠르게 돌아가는 화면 속에서 낯선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거실을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가녀린 체구, 하얀 얼굴, 멀리서 봐도 앳된 티가 역력했습니다. 저 아이가 아내가 말한 그 가정부인가? 아이는 한참을 피아노 주위에서 망설였습니다. 마치 성물을 앞에 둔 신도처럼 경건하면서도 애타는 눈으로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어디선가 본 듯한 그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이윽고 아이는 결심한 듯 의자에 앉아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로 내려앉는 순간 그는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고개가 살짝 꺾이는 모습만이 소리 없이 상영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고작 이런 걸 확인하자고. 그렇게 모니터를 끄려던 찰나였습니다.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소름이 돋아서 그녀는 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터. 그는 설정을 뒤져 오디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다시 어제로 돌렸습니다. 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첫 건반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으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스피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멈췄습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그 선율, 단 몇 개의 음이었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다른 곡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곡이었습니다. 그 곡은 25년 전 가난한 음대생이었던 유나가 낡은 피아노 앞에서 그만을 위해 만들어 들려주던 노래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악보가 없는 오직 그녀와 그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둘만의 비밀 암호, 사랑의 시간.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아 볼륨을 최대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그 장면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아련하고 서툰
그러나 한음한음 진심이 담겨 있는 선율. 그것은 분명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낯선 여자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음악에 완전히 심취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그러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건반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노래를. 그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덮쳐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 왜 저 아이가 유나의 노래를 알고 있는가? 혹시 유나가 살아있는 건가? 아니, 그럴 리가. 그녀는 분명 25년 전 그의 곁을 떠나며 다시는 찾지 말아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서성였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것은 꿈인가? 긴 출장으로 인한 환각인가? 그는 다시 모니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분노한 아내가 나타나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그 짧은 순간 울려 퍼졌던 기적과도 같은 멜로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먼지 쌓인 편지 몇 통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유나가 20살의 그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들고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CCTV 화면 속 눈물을 흘리며 피아노를 연주하던 아이의 얼굴, 그리고 사진 속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그의 첫사랑, 한윤아의 얼굴, 두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닮았습니다. 웃는 모습은 모르겠지만 슬픔에 잠긴 눈매가, 굳게 담은 인매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고개를 흔들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단 둘만이 알고 있던 비밀의 노래. 그 노래를 저 아이가 알고 있다는 것은 단 하나의 가능성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그의 심장을 핥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서재를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습니다. 위스키를 몇 잔이나 더 들이켰지만 취기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정신만 더 또렷해졌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장면들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25년 전 풋풋한 대학생이었던 시절, 그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한 경영 수업 대신 낡은 피아노 학원에서 유나를 만났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맑은 눈을 가졌던 여자.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선율은 그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담비와도 같았습니다. 둘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만은 공허했던 그에게 유나는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시간은 어느 비 오는 날 낡은 피아노 앞에서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그에게 처음 들려주었던 둘만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세상에 없는 노래야. 오직 당신과 나만 아는 우리 둘만의 시간. 그렇게 속삭이던 유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그의 아버지는 불같이 노했고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그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른 여자와의 정략 결혼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유나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비겁함과 무력함을 저주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유나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써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를 잊는 것만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뎌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속에 거대한 무덤을 만든 채 그는 25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 아이가 유나의 노래를 부르며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강 회장은 마침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로 창문은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샤워를 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겪은 마음의 폭풍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깊은 피로와 수심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주 앉은 박 여사는 그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제 잠을 설친 거 아니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시차 때문에 그런 것 같군. 그는 짧게 대답하며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활자를 좁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가정부 한지은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력서, 그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내에게 대놓고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의심을 사는 순간 모든 것이 복잡해질 터였습니다.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 어제 내보냈다는 그 가정부 말이야. 퇴직금 정산 문제도 있고 하니 인사과에 이력서 사본이라도 보내줘야겠어. 어디 있나? 박 여사의 젓가락질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퇴직금이요?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애한테 무슨 퇴직금이에요. 그냥 몇 푼 쥐어서 보냈어요. 그런 것까지 회장님이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규정은 규정이지. 나중에 괜한 소리 나오면 회사 이미지만 나빠져. 줘봐.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고 그 이상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의 서류들을 모아두는 작은 캐비닛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얇은 서류 한 장을 들고 돌아와 그의 앞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정말 별걸 다 신경 쓰시네요. 그는 아내의 빈정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지은, 앳된 얼굴의 증명사진 아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학력, 경력 그리고 마침내 가족관계란에 이르렀습니다. 모 한유나.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유나. 25년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그 이름. 그의 첫사랑이자 그가 버렸던 여인의 이름이 버젓이 그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보았던 막연한 의심과 불안한 희망이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차가운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힘없이 이력서를 손에서 놓쳤습니다. 종이 한 장이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그는 참아왔던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나를 용서하지 마라.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한과 죄책감,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25년 전 그가 외면했던 사랑의 대가가 이토록 잔인한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오열하던 그는 이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서에게 평생 내려본 적 없는 가장 비밀스럽고도 단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듣고 실행하게. 한지은,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한유나, 이 두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태어난 곳, 살아온 과정, 주변 인물들,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야. 회사 일은 모두 뒤로 미루고 이 일에만 매달리게. 최대한 빨리,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창밖의 잿빛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 끝이 천국일지 혹은 더 깊은 지옥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25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이 버렸던 사랑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강 회장이 김 비서에게 비밀 조사를 지시한 며칠 후 대저택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피아노 사건 이후 부쩍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강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CCTV 속 지은의 연주 장면을 수없이 돌려보았습니다. 그 선율은 이제 그에게 있어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날아온 그의 외면으로 인해 짓밟혔을지도 모를 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이자 회한의 소리였습니다. 그 며칠은 강 회장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조급함이,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자신의 끔찍한 착각이기를 바라는 비겁한 마음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는 회사 일도 손에 잡지 못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에 박 여사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 원인이 자신이 내쫓은 가정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 주변을 맴돌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안색이 영 안 좋으시네요. 혹시 그 나간 가정부애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박 여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떠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잠시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박 여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높고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대저택에서 쫓겨난 한지은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자신이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고 허름한 주택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손때 묻은 공간이었지만 가정부로 일하는 동안 비워뒀던 집은 냉기와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기에 그녀는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며칠을 굶다시피 하며 버티던 그녀는 결국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낡은 목걸이를 팔기 위해 전당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목걸이를 차가운 저울 위에 올려놓으며 지은은 서러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 아가씨야, 이건 그냥 싸구려 은목걸이야. 돈 얼마 안 돼. 전당포 주인의 무심한 한마디는 그녀의 가슴에 또 하나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차마 목걸이를 팔지 못하고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지만 변변한 경력도 없는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에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피아노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볼 때마다 괴로워 하얀 천으로 덮어두고 잊고 지냈던 피아노였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피아노로 다가가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악보를 꺼내 펼쳤습니다. 사랑의 시간. 해지고 발에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그 악보를 보면대에 올려놓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건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소리 죽여 울며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손길로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선율에 스스로 위로받으며 절망 속에서도 피아노만이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낡은 피아노를 치며 슬픔을 달랬습니다. 그녀의 서툰 연주는 이웃들에게 소음으로 여겨져 핀잔을 듣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오후 마침내 강 회장의 서재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바로 댁으로 가겠습니다. 강 회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서재로 들어선 김 비서는 평소의 냉철한 표정과는 달리 어딘가 복잡하고 안타까운 기색을 띤 채 두꺼운 서류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 비서의 나직한 한마디에 강 회장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지은과 한윤아 두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 학적부,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주변인들의 증언까지.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강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한윤아는 그와 헤어진 이듬해 홀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을 물려주어 한지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미혼모라는 사회의 냉대와 가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딸을 키워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그녀는 지병이었던 폐암이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 차가운 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서류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무언가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회한과 죄책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한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쓰러져 갔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태어난 자신의 핏줄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겁한 인간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흐흑, 으흐흑, 유나야, 내가 잘못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에 놀란 박 여사가 문을 두드렸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끌어모아 마치 유나의 유골이라도 되는 듯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김 비서가 남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한지은의 현재 거주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심 변두리의 허름한 주택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차를 대기시켜. 그리고 나를 좀 부축해줘야겠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를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는 이제 자신의 죗값을 치르러 가는 참회의 순례자였습니다. 그 끝에 그가 버렸던 사랑의 결실인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딸이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는 감히 그것을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잠들지 못한 강 회장의 시간은 마치 25년 전 그날에 멈춘 듯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동이 트고 세상이 다시 아침을 맞이했지만 그의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차에 올랐습니다. 곁에서 부축하는 김 비서의 걱정스러운 눈빛에도 그는 오직 앞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그에게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낡고 허름한 주택들이 즐비한 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담벼락과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차를 세우고 주소를 확인하려 하자 강 회장은 나직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됐네.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가야지. 여기서 기다리게. 그는 차에서 내려 홀로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고인 흙탕물이 그의 값비싼 구두를 더럽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발밑으로 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25년 전 유나를 버리고 돌아섰던 그 길이 이 길보다 더 비참하고 더러웠을 것이라 생각하니 차라리 발이 썩어 문드러지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마침내 보고서에 적혀있던 주소, 허름한 주택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 대문과 곳곳이 부서진 담벼락. 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은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이곳에서 유나가 그리고 그의 딸이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그는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시간의 무게가 저 녹슨 대문보다 더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가 망설이며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낯익은 피아노 선율과 함께 연주하고 있는 지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율이 되지 않아 군데군데 음이 어긋나고 있었지만 그 선율은 틀림없었습니다. 사랑의 시간. 그의 딸이 바로 저 문 안에서 그들의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흐느끼는 소리를 참기 위해 자신의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관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안에서 들려오던 피아노 소리가 멎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이윽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며칠 사이에 더욱 헬쑥해진 한지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모습에 잔뜩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누추한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누구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차마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목을 가다듬고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를 기억하겠소? 얼마 전까지 그쪽이 일했던 집 주인이요. 그의 말에 지은의 얼굴은 경계심을 넘어 당혹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모욕적으로 내쫓았던 집의 주인이 대체 무슨 일로 이곳까지 찾아왔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실 말씀이라도. 잠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소? 밖에서 하기에는 좀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강 회장은 간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과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더 좁고 허름했습니다. 벽지 곳곳에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낡은 가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희미하게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그녀가 연주하던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해지고 바랜 악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든 풍경을 눈에 담으며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강 회장이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소. 내 아내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소. 그날 그런 무례를 당하게 한 것, 그리고 억울하게 쫓겨나게 만든 것. 그 집의 주인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하오. 지은은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선을 피아노로 옮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밖에서 피아노 소리를 들었소? 아주 익숙한 멜로디던데. 그의 시선은 피아노 위에 놓인 낡은 악보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곡 사랑의 시간. 그 노래를 어떻게 아는 거요? 그 질문에 지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계심과 의문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데 엄마와 나밖에는 모르는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것일까?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곡이에요. 어머니 그래, 당신 어머니.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오?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차마 자신의 입으로 그녀의 죽음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은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몇 해 전에요.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거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가 남겼던 마지막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이 노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거든. 지은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 어머니를 아세요? 강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작게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은은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언젠가 사랑의 시간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꼭 전해달라고요. 지은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너무나 무거운 유언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분을 원망한 적 없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엄마에게 세상 가장 소중한 선물인 저를 남겨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은 충분히 행복했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끝으로 지은의 눈에서도 참아왔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 회장 역시 더 이상 무너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내가 잘못했다. 흐흐흑. 25년의 세월을 억누르며 살아왔던 회한과 죄책감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대기업의 냉철한 총수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짊어진 한 나약한 남자만이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주택의 작은 방 안,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방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은이 전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강 회장의 가슴에 박힌 25년 묵은 응어리를 단숨에 녹여내렸습니다. 자신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행복했다는 윤아의 마지막 말. 그 말은 그 어떤 비수보다도 더 아프게 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딸 지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쏙 빼닮은 깊은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원망, 그리움의 감정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오만한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 없었습니다. 그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뒤늦게 딸을 찾아온 한 초라한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후회와 죄책감의 무게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이 아비가 너무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지은은 무릎 꿇은 그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상상 속에서 그려왔던 아버지. 때로는 보고 싶어 가슴이 아렸고 때로는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 죽도록 미웠던 존재. 그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그의 처절한 모습 앞에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에 강 회장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같은 놈을 어찌 쉽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평생이라도 좋으니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렇게 빌겠다. 너와 내 어미가 겪었을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면 나는 평생을 이렇게 속죄해도 부족하다. 그러니 제발 이 아비의 사죄를 받아다오. 그의 애절한 목소리가 지은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한번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원망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외롭게 견뎌야 했던 그리움의 눈물이었고, 이제라도 아버지를 만났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으며,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그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 역시 지난 세월 동안 자신만의 지옥 속에서 살아왔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지은은 흐느끼며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닿는 순간 강 회장은 온몸에 전율이 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지은아, 내 딸아. 아버지. 마침내 지은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 회장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25년의 긴 세월을 뛰어넘어 아버지와 딸은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낡은 방 안을 가득 채운 두 사람의 울음소리는 길고 길었던 아픔의 시간을 씻어내는 정화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감정을 추스른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이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다른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은 지은에게 지난 25년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유나와 헤어져야만 했던 일 단 하루도 그녀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날들, 그리고 CCTV를 통해 그녀의 연주를 보고 모든 것을 직감하게 된 순간까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조금씩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고뇌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 회장과 한지은의 멈춰있던 시간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 아침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준비한 따뜻한 식사를 지은의 집으로 보냈고 저녁에는 회사 일을 마치고 어김없이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밖에서 그녀가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를 잠시 듣다가 그녀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작은 선물을 문 앞에 조용히 두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딸의 집 문 앞에서 잠시 머무는 그 짧은 시간마저도 25년의 공백을 메우는 소중한 의식이었습니다. 지은 역시 그런 아버지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과한 친절이 부담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서툰 진심을 느끼면서 그녀의 마음도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고 때로는 아버지를 안으로 들여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과거를 추억했고 서로가 살아온 다른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 나갔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꼈고 강 회장 역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딸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맑게 갠 주말 오후 강 회장은 지은을 데리고 공원 묘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잠든 한유나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유나의 작은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나왔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딸 지은이도 함께 데리고 왔어. 내가 하늘에서나마 보고 있다면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 지은이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예쁘고 착하게 잘 자라주었다. 모두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그는 끝내 참지 못하고 묘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지은은 그런 아버지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사진 속에서만 웃고 있었지만 그들은 분명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지은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피아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녀는 그제야 어머니가 왜 그토록 자신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어 했는지,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과 못다 이룬 꿈의 무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 회장은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어머니의 꿈, 이 아비가 이뤄주게 해다오. 며칠 후 강 회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산을 동원하여 국내 최고의 클래식 전용홀을 대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는 오직 한 사람, 한지은을 위한 단 한 대의 피아노만이 놓였습니다. 그는 이 특별한 연주회에 사랑의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문학의 주요 인사들과 언론, 그리고 한윤아를 기억하는 옛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는 이 무대가 딸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자 세상을 떠난 윤아에게 바치는 뒤늦은 사죄의 무대이기를 바랐습니다. 연주회 당일 지은은 아버지께서 직접 골라주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무대 뒤에서 떨리는 숨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손이 차갑게 식어올 때 강 회장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지은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저 무대 아래에는 내가 있고 하늘에서는 내 어머니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 그저 너와 내 어머니의 이야기를 너의 손끝으로 들려준다고 생각하렴.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에 지은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결연한 표정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수많은 관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나란히 피아노 의자에 앉아 아버지와 함께 건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작고 여린 손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부녀의 듀엣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의 시간. 처음에는 지은의 서툴지만 맑은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연주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의 아팠던 시간에 대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강 회장의 낮고 묵직한 화음이 그녀의 선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연주에는 윤아에 대한 미안함과 회한, 그리고 뒤늦게 찾은 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절절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주는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한없이 부드럽게 어우러지며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두 대의 피아노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곳에서 아파하고 그리워했던 두 영혼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 부르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노래였습니다. 음악이 절정으로 치달을수록 객석 곳곳에서는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아는 이들은 물론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음악 속에 담긴 애틋한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고 홀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과 강 회장은 서로를 마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아픔이 아닌 오직 행복과 감사만이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은을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이 아비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줘서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이제야 제 시간을 되찾은 것 같아요. 무대 아래로 내려온 지은의 손을 강 회장은 굳게 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재계의 총수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딸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부녀에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며칠 뒤 강 회장은 지은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텅 빈 백사장을 나란히 걸으며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년 시절 이야기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 회장은 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그녀의 모든 꿈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붉은 노을이 하늘과 바다를 물들일 무렵 두 사람은 작은 등대 앞에 섰습니다. 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열어보렴. 상자 안에는 25년 전 그가 윤아에게 선물하려다 끝내 전해주지 못했던 작은 음표 모양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시간의 첫 음표를 본떠 만든 것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주지 못했던 나의 첫 마음이다. 이제라도 주인을 찾아주는구나. 지은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되어 그녀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손을 잡고 그 어떤 시련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시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한윤아 역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길고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서로를 마주한 아버지와 딸.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의 시간은 멈춰버린 과거의 노래가 아닌 내일을 향한 희망의 연주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들의 시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잊고 있던 소중한 선율이 다시금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